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점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면. 당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근데 기업은 옥죄진 적 없고요. 기업의 이익을 계속해서 해방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 권력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입장 들어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타임이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방역 효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외의 다양한 이슈들 2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이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검찰 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2부에서 황운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코로나19도 재난이니 임대료 깎아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오늘 관련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죠.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상가 임차인들 과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건지 3부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고요. 4부에서는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 스포츠 정면 승부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들 스포츠 전문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개의 법안에 대한 정기국회 심의가 임박하자 정경련과 보수 언론,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법이다, 반기업적 법이다 라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도 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은 일단 그 공정경제 3법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정경제 3법 또 대기업 반대법 반기업적 법 이런 말 쓰는 것도 잘못돼 있어요. 예. 공식적인 말은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예. 특히 이 공정경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하게 경제를 안 해왔나요? 시장의 기능을 하면서 역기능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시장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 경제의 활력을 더 제고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의 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기업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반기업법이 아닙니다. 예. 기업을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예. 이것도 기득권 층이 붙인 이름이고요. 또 이 공정경제 3법이다 하는 말도 이것도 사실 뭐 집권 여당이 붙였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3법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경제 3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시장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행해 가지만 그 시장에서 부정적 기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시장이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입법으로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지, 경제지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드러내놓고 일단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반대가 좀 심할 것 같은데 당 입장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요 경제 3법이 있는데 이게 상법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두 가지는 두 가지는 공정 경제에 관한 법과 금융 산업에 관한 법들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이렇게 세 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같은 경우를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거는 아예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 사람한테 너는 권리를 3억만 행사를 하거라 3% 제한하니까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상법을 제외한 경제 관련되는 공정거래법, 금융과 관련 금융관계법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 내에서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한 목소리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금융이나 아니면 공정거래법의 이 부분보다는 상법에 대규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뭐 다중소송자라든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러한 기업 옥죄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가의 올바른 시장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금융관계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은 반드시 우리가 개혁적 측면에서 다뤄왔고요. 지금까지. 예, 3년 전에도 국정감사할 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당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3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는 찬성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큰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고요. 예. 그 안에 이제 이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직 법안 소위 아직 상정이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오면 여당의 안 또 저희 당의 안, 정부가 낸 이 세 가지 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것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일단 경제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아마 다른 법들 이 3법의 전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 같은데 보수 언론지 경제지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공정경제 3법 뭐 이런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오고 또 있단 말이죠. 공정경제 3법 전체를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럴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손경식 그 경총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경제관계에 관련되는 분들이 저희 당에 오셨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거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더 해야 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을 때 오신 우리 경제단체장들께서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 정무위는 어떻습니까? 정무위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은? 저희 의원님들도 약간의 의견 차들은 있지요.
예, 이 의견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게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의원들께서도 각각 다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개혁의 큰 방향 또 올바른 이 시장 질서의 보완 이 정책 방향에는 공감들을 많이 하고 예. 계십니다. 박용만 회장이 공정경제 3법 취지를 살리되 보완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뭐 전체적인 것은 찬성하는데 좀 문제적인 거 있기 때문에 좀 수정 보완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관련 3법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상법은 소관이 기재이잖아요. 예. 나머지 두 법은 저희 정무위 소관이고. 예. 그래서 박용만 회장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한다 그래서 정당이 모든 걸 호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지요. 예.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부분이야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소기업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예. 이 재벌 기업들의 총수의 일가들이 일감을 몰아주어서 얻게 되는 그 이득으로 부에 대물림한다고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속 고발권 폐지가 있단 말이죠. 예. 이 가격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전속 고발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폐지가 돼서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서 연성단합, 아주 옅은 단합이에요. 예. 또 경성단합, 이제 이건 센 단합이고요. 예. 그래서 정부 물자를 입찰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자기들끼리 가격을 서로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성단합은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왔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경성단합 부분은 떼가지고 검찰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법안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봐서 우리 경제에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기존적인 틀로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무서우면 피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벌에 관련되는 내부 거래라든가 아니면 내부 거래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말을 잘못했네요. 단합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이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양면을 다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거기까지 듣고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맡고 계신데 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해서 참가자의 권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8.15 집회 이후에 또 좀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좀 강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태극기 세력의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국민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 결사의 자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대형 밀집형 집회는 분명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고요. 예. 이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아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와 차 거리가 한 몇십 미터씩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상당히 아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형 도심지에 국민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또 함께 고려할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자유까지 제약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에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늘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서요. 누적 23,2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두 자릿수가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세 자릿수로 다시 올라섰고요. 그 전날과 비교하면 숫자가 49명 많아졌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9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명, 경기 28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73명이고요.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40명, 36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날 다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경북 각 6명, 그리고 충남 4명, 대구 3명, 광주, 울산, 충북 각 2명씩이고요. 강원은 1명이 나왔습니다. 예. 99명이 국내 발생했는데 이 중에 70여 명이 수도권이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감염되는 게 꽤 많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나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은경 청장이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됐네요. 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 소개글도 함께 실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고 정 청장은 방역에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의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 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고 매일 투명하게 상황을 발표하는 등 그런 미담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정은경 청장이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네. 타임지도 K방역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연기 요청을 불허했네요. 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면서 기일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공판 때 쓰러진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단서 제출하고 했는 것 같은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재판은 계속 이어져 가겠네요. 네, 그날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엎드려 있기도 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 퇴정 요청을 하니까 퇴정하고 싶다, 걸석 재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아픈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진단서를 내도 재판 연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간 고발인만 10번 조사하는 등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안 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수사가 부실했다? 네. 네, 어떤 내용들이 기각됐습니까? 일단 나 전 의원의 회장을 맡고 그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SOK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문체부에서 예전에 국정감사 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요 근래에는 SOK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나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당시 문체부 주요 관계자들이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영장이 전부 다 기각이 됐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입시비리, 사학비리, 지금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에 이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수사에 차질은 좀 생기겠네요. 네, 향후 수사에 차질이 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체부 관계자들이 계속 줄 소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신도 14명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서울시 집합 금지 조치 기간 중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진행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보면은 여기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예.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았던 택시기사 실형을 검찰이 구형했네요. 네, 검찰이 오늘 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그리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조사 당시에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니까 자백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어 최 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 사고를 낸 전력을 거론하면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 씨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최 씨 측 변호인은요?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 오면서 정체 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구급차를 가로막으면서 그 구급차에 탔던 네, 사람이 그렇죠.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약 인정된다면 꽤 높은 형량이 나올 것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령 입법안을 두고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이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황운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기자회견 여셨고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라는 말도 했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기소 분리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에 맞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것이죠. 다만 과도기적으로 대폭 축소를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에 수직적인 상하 관계였다면 이것을 대등 협력 관계로 바꾼다. 이것이었고 세 번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검찰 직접 수사의 축소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네. 지금 보면 마약 범죄도 경제 범죄에 집어넣어 버렸고 해킹 범죄도 대형 참사 범죄에 집어넣고 과연 뭐가 그럼 직접 수사가 줄어들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의원님도 아마 그 생각에 동의할 텐데 왜 이렇게 직접 수사 범위가 슬금슬금 늘어났다고 보세요? 지난 2018년 6월 달에 이른바 정부 합의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배경은 이제 검찰이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오히려 특수수사 기능이 강화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힘이 더 세졌어요. 예. 예,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자신들의 직접 수사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한 것이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사를 줄이는 모양새만 이렇게 이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직접 수사를 검찰이 이제 이전에 하던 중요한 사건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을 지금도 똑같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형식적으로는 몇 건에서 몇 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 몇 건이라고 하는 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는 것은 그 양적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못했다. 그 점이 이제 아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검찰의 막강한 권력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게 바로 직접 수사를 말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수사도 검찰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소를 안 할 권리도 있고 기소를 할 권리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만일 수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기소 단계에서 걸러지는데 그렇죠.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예. 누구든지 수사를 할 때 뭐 꼭 검사뿐 아니라 경찰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경찰도 저도 일선 경찰에서 조직폭력 사건을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없는 계보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듯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건 수사하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예.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고 또 승부욕이 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성과를 내고 싶어 하죠. 예. 거기에다가 권력이 세가지고 내가 수사하면은 누구든지 내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면은 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강한 유혹을 느끼는 거죠. 예. 수사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건을 만드는 예. 거죠. 그거를 수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견제해야 됩니까? 뭘로 스크린해야 됩니까? 그게 기소예요. 기소를 할 수 있다. 네. 예. 기소로 통제하는 거군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가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기소권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수사권까지 주면 이건 반드시 큰 사단이 난다. 이렇게 봐서 선진 문명 국가들 어디에서도 검사가 우리나라처럼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합의한 내용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건데 그 부패범죄, 경제범죄, 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뭐 위증 증거인멸 무고범죄 이런 게 원래 2018년 6월에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할 수 있게 됐고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우선 마약 범죄가 경제 범죄라는 게 너무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건 억지거든요. 한마디로 억지. 근데 왜 검찰이 이 억지를 부려서 이것이 포함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마약 관련해서 그 검찰의 수사 인력과 어떤 예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관, 마약 수사 관련 인력. 그래서 이제 그 인력과 예산을 그 대폭 이제 없애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내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또는 검찰에서 그걸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논리대로 가면 검찰의 직접살로 사실상 하나도 못 없앱니다. 사이버 범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이버 범죄나 마약 범죄는 사실 경찰이 전문성이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과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로 일원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그 마약 수입 범죄, 밀수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좀 특화되어 왔다 하지만 그거는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형 마약 밀수 범죄는 대부분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적발해 아니 국정원이나 관세청에 적발해서 검찰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고유 역량이라기보다는 경찰로 일원화되면은 다시 이제 경찰에서 다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가 지난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 모두 7,440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의견의 대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잘못됐다. 원안대로 가자. 첩의 합의대로 하자. 검찰 힘을 빼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쳐질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수정되어야 하죠. 예. 왜냐하면 입법 예고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어떤 의견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 마이웨이 그냥 우리는 갈 길 가겠다 한 다음에 입법 예고를 왜 합니까? 예. 그래서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러다가 검찰개혁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굉장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검찰개혁 이대로 가면은 이게 큰 낭패를 겪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당에서는 예민하게 민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당에서 이번 금요일 날 25일 날 비공개로 이에 관한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서 청와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 행안부와 다시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동안 사이에? 예.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가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행안부 장관께 드리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행안부 법무부의 단계를 건너뛴 것이 아닌가, 건너뛴 것이다. 즉 당에서 조정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래서 조정할 때다. 예. 당행 정책위에서 지난번에 그 의사들 파업 관련해서도 해법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갈등의 현안에 대해서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서 중재안, 조정안을 마련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주도권을 쥐고 조정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회도 경찰 출신보다 검찰 출신이 훨씬 많으니까. 뭐 수적으로 이렇게 어느 수시 많냐 해서 뭐 크게 그 의사결정이 그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행안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비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검사 출신들 분의
의사의 물론 이제 그분들 의견이 타당하면 수용할 부분 수용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어제 청와대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좀 잘 조율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5일 날 이런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네. 결국은 최종 갈 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예. 이게 그 해방되고 처음 헌법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뭐 당시에 뭐 친일 경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파쇼보다는 그렇죠. 검찰 파쇼가 낫다 해서 당분간만 이렇게 해서 검찰에게 힘을 몰아줬는데 그렇죠. 그게 이게 어느덧 70년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찰을 직접 수사 몇 개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뜻 있는 의원들, 민주당 내 뜻 있는 의원들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시행일을 뒤로 미루어서 즉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죠. 법은 지금 마련하되 시행일을 3, 4년 뒤로 미루는 것이죠. 즉 3,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면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연착륙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21대 국회에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이것을 21대 국회 내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검찰이 이에 대해서 쉽게 동의는 하지 않겠지만 뭐 검찰을 설득해 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검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안 하는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이런 검찰 개혁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제는 지금 그 경찰법 개정안으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계속 논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자치경찰제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련돼야 하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는 역시 경찰법의 개정사항인데요. 역시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는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거든요. 또는 검찰개혁과 병행해야 될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경찰개혁 사안들이군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보고 그와 함께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도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완성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의 전면 폐지 또는 이런 절충안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사실상 법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발동될 수 없게 하거나 사실상 이 절제되어서 행사되는 경우가 없는 이런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같은 제도로 한다면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하는 방법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유하지만은 실제에서는 수사 행사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행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건물주 등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보완해 좀 더 쉽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차임 증감 청구권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차임이란 말은 이제 일본 말이어서 어려운데요. 예. 이제 일본에 있는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임대료 감액 이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조세나 공과금과 같은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났거나 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 등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정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이제 개정안이 나오게 됐던 배경은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때문에 발생한 경제 위기 상황은 이러한 이제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유로 하자 그래서 좀 법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국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이게 포함된 게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올라와서 오늘 이제 마침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법이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통과된 법에 의하게 되면은 그 감염병 법에 의한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인 경우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그런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액 청구를 하게 되게 되면 그 감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이제 감액이 되는 것으로 법원은 이제 의제는 되는데 예. 문제는 얼마가 감액되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판례로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다만 우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예. 좀 더 원활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런 임대료 감액의 범위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같은 곳에서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협회 등과 이제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뭐 매출액이 100% 감액된, 매출액이 100% 이제 감액된 경우, 뭐 50% 감액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각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감액할지, 또 업종에 따라서 뭐 이런 좀 기준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좀 더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원활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결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인데 임대인이 나도 어렵다 해서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 이제 거절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예. 법원은 이제 이제 이걸 이제 사법행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관이 돼서 적정한 임대료의 감액 수준은 어느 정도라는 것들을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결국 예. 그 판결에 의해서 감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서부터 감액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 협상이 안 돼서 소송을 해야 된다면 소송 비용도 들어갈 테고 또 집주인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데 예.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경제 위기난 상황 같은 것들에 적용을 하도록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제도이니까 이 제도가 좀 잘 활용이 돼서 지금 같은 재난 시기에 있어서의 이제 그 임대료 조정이 상생 조정이 됐으면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원에 가기 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분쟁 조정 기구에서 분쟁 조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이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식으로 제시를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협상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쉬워 보이진 않아서 그렇다면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감면에 나서고 그리고 정부가 그 인하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그런 방안도 뭐 어떨까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 3월 달서부터 착한 임대인 이제 운동이라고 그래서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감액해 주면은
그 감액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대 50%까지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임대인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임대료가 줄어든다든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제 그 빌딩에 대해서 근저당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이자들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채무 조정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은행들도 이제 그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자 같은 것들을 좀 채무 조정을 해서 그런 임대료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임대료를 낮춘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왔던 것이 1980년대에 있었던 이제 그 1998년 그때 있었던 이제 IMF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런 소송들이 제기가 됐었고 하급심에서는 이제 최대 한 16%까지 임대료를 이제 감액하라. 라는 이제 결정을 해준 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2004년경에 났는데 그때는 이제 뭐 IMF 경제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임대료 감액들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판결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제도들이 이제 거의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판례는 나와 있는 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작은 사례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이제 수입을 한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됐고 또 이제 그 감정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슬라이딩 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고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 때 시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회복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각각의 시점마다 임대료 감액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감정 같은 기법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분쟁 조정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이 임대료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가장 부담되는 경영 비용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70%가 임대료를 꼽았단 말이죠. 그만큼 임대료가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권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했을 때 그 지자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지자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시민단체들하고 상가 임차인 단체 등이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에 이런 이제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액 청구 제도라는 거 있다는 것들을 이제 뭐 팜플렛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상가 임차인들에도 좀 안내도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뭐 서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고 또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3월 달에는 이제 이 국면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참아보자 이런 임차인들이 많아서 사실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6건 정도의 분쟁 조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도 더 이상 이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매출액이 아예 없거나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똑같이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런 이제 임대료 감액 청구 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런 상생 조정들이 잘 일어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시점을 이제 맞아서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분쟁 조정의 기준 같은 경우도 좀 제시를 하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혹시 후유증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당장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감면 법제화 추진 또 다른 갈라치기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제목 기사를 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무슨 임차인들이 감액해달라고 권리를 요구하면 뭐 임대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이제 이런 국면으로 자꾸 봐서 이걸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쪽들도 있는데 취지 자체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을 하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제 무슨 임대인과 임차인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임대료들을 서로 조정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나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코너.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각종 스포츠 소식들을 가지고 두 아나운서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 분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면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한 김기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YTN의 아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사장님께서 퇴근할 때 늘 이 프로를 틀어놓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또 YTN 라디오 아이러브 풋볼 진행자이면서 만능 스포츠인이죠.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의 진짜 아들 최영진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 라디오에서 여러 방송 맡고 있죠,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YTN 라디오의 간판 아나운서죠. 뭐. 예. 그러니까 너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저는 둘째 아들로 가겠습니다. 예. 아, 돈은 조금 주는데 너무 막 부려먹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매주 금요일입니까? 격주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매주입니다. 예. 매주 수요일. 예, 매주 수요일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스포츠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 소감이라든가 포부라든가. 저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코너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시선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대학에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했습니까? 예, 체육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도 체육교육도 뭐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이. 일단은 제가 그 전공은 배구를 배구? 해서 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뭐 엘리트 체육을 한 건 아니고 전공 실기는 배구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우리는 뭐 배구도 다루고 다 다룰 거니까 예. 그때 가서 한번 전문성을 발휘해 보시고. 자, 우리 최 아나운서도 인사해 주세요. 저는 뭐 소감보다도 우리 그 정면 승부의 그 담당 PD가 이 코너 출연할 사람 있냐고 저에게 해설위원들 연락처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분 정도를 소개시켜드렸어요. 번호를 드렸는데 다 거절을 당했나 봐요. 그러더니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희를 불렀으면 기분 좋게 좀 할 텐데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저희를 좀 부른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섭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사례입니다. 저에게도 그 야구 해설가 한 분을 연락처 안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요. 마지막 저희 둘이 만난 겁니다. 코너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싸게 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YTN 라디오의 최고급 프로그램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YTN 라디오 최고 프로그램에 기를 좀 받아서 청출 좀 올리세요. 그 뭡니까 그게? 정말 안 올. 뭐 연기도 해보고 뭐 성대모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올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이야기할 것은 축구하고 야구 이야기인데 손흥민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처음으로 내 골은 처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쉽게 나오는 건 아니는데 헤드트릭은 아마 했을 텐데 포트트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언제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을 냈는지.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말씀하셨던 한 경기 4골 포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5대2 대승을 거두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 그리고 한 경기 4골은 아시아 선수 가운데서 유일한 기록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전 기록은 2013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카가와 신지의 3골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외국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거 살펴보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현지 반응 봅시다. 일단은 한국 시간 22일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내놓은 파워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8,929점으로 전체 1위. 전체 뛰고 있는 선수 중에 1위를 기록했는데
참고로 이 스카이 스포츠는 영국에서도 YTN 라디오처럼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매체고요. 예. 파워랭킹은 EPL 활약 중인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매 라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득점이나 뭐 도움, 드리블 돌파 등의 32개 척도로 점수를 계산하고요. 매주 화요일에 새 랭킹이 발표가 되는데 첫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가 그때 사실 좀 절었거든요. 예. 115위를 기록했는데 단숨에 4골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예. 현지 팬들도 대단한 반응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예, 뭐 현지 팬들은 최고다 이런 평가를 뭐 물론 하고 있죠. 예. 일본 반응도 많이 네티즌들이 찾아보던데 일본 반응을 왜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전 기록이 아시아 최초 기록이 카가와 신지였습니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좀 비교가 질투를 많이 하는 편 같아요. 일본 현지 매체에서는. 예.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은 달성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우월한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요. 이런 우월감에서 한번 일본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은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인 면을 보자면 양발잡이에요. 아하. 네, 양발잡이. 이게 양발잡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번에도 4골 중에 2골은 왼발, 또 2골은 오른발로 기록을 했고요. 사실 메시 같은 경우는 왼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골을 보면 거의 뭐 비율적으로 본인의 주발로 골을 넣는데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손흥민이 18골을 성공시켰는데요. 헤딩 1골을 제외하면 왼발 8골, 오른발 9골.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예. 맞기가 어렵죠. 예. 양발잡이라는 점. 히딩크 감독도 처음 우리나라 부임했을 때 놀랐던 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양발을 다 잘 쓰더라. 예.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양발 다 써라 이렇게 좀 지도를 하나 보죠, 코치진들이?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따져보면은 유럽에서 양발을 쓰는 선수들을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수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소년 시절에 이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선수들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양발 사용에 대한 그 중요성이 그 유소년 축구에서도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예. 예.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보태면 제가 역시 아버지의 힘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포츠 이 뒤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예, 손동열, 최동원, 박세리, 방금 또 박지성 다 아버지들이 뒤에서 엄청난 뒷바라지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4시간 붙어서 예. 손흥민 선수의 스케줄을 모두 다 소화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꼈던 게 손흥민 선수가 하는 훈련을, 개인 훈련을 할 때 아버지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면 손흥민 내 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본인도 그걸 소화할 체력이 되고 또 아들에게 동기부여도 주면서 함께 실력을 이제 키워가는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YTN 사장님께 여쭤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아들로서. 네. 뭐 좀 한 자리 노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자리 노리지 않고요. 그냥 아들로 살겠습니다. 예. 정인 아나운서 아버지는 어땠어요? 저도 뭐 아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똑같은 애드립은 용납 안 되는 것이고.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뭐 지금 양발잡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스피드적인 면도 있습니다. 스피드적인 면도 빠르니까. 네. 2라운드 그 영국 전체 선수를 평가를 했더니 속도만 가지고 전체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간 스피드가 34.9km. 예.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의 평균 시속이 37.6km고요. 예. 최고 순간 속도가 45km입니다. 낙타가 평균 35.3 정도 되거든요. 빠르네요. 낙타와 좀 대결을 해도 될 정도로 손흥민이 그 정도로 빠르고 지난 시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0m 드리블골로 올해의 골상을 받았거든요. 그 경기에서 공을 드리블하면서도 71.4m를 11초에 주파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 100m 뛰면 한 18초 정도 나오거든요. 예. 대단한 거죠. 18초.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100m 18초면? 산책하시는 거 아닌가요? 18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18초 뗐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5초 정도 나왔어요. 자, 100m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결국 한 11초 때, 11초 초반대 뛸 거예요. 예. 근데 차원근 선수도 그 정도 스피드를 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랐던 선수는 변병주 선수가 아니었을까. 빨랐던 선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서정원도 빨라. 날쌘돌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스피드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그 언어적 문제를 일찍 해결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그 독일에 있을 때는 뭐 독일어를 또 완벽히 구사했고, 영국으로 오니까 또 영어를 또 구사하고, 그렇죠? 제3국의 선수들은 사실 언어적 문제로 조금 소통이 선수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한데 이미 뭐 독일에 있을 때부터 영어도 뭐 자유롭게 쓰는 구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해외 사례 뭐 예를 들어 그 셰프첸코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좀 이적에 실패했던 사례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랑 이제 뭐 락커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뭐 공을 달라고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좋은 활약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1971님께서 문자로 최영진 아나운서 인기 많아요. 청취율 높아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시간 늘려달라고 대표님께 건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듣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버님께서 청취율을 다 압니다. 몇 프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창하 고개를 들 수 없는 최영진 아나운서였고요. 자, 227 하나님, 최영진 아나운서께서 이번 시즌 EPL 우승을 토트넘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 애국심에 좀 그렇게 말했는데 가능성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안 좋아요. 굉장히 비전문가적 지식을 나타내는. 그냥 손흥민이 있으니까 우승할 거다. 바람이군요. 애국심. 예상이 아니고. 맞습니다. 혹시 예상할 한 팀 있습니까? 저도 토트넘으로 가야죠. 같은 비전문가끼리 한통속으로 묶여야 되거든요. 괜히 저기 한 발짝 옆으로 나갔다가 튀기 때문에. 이동영 작가 생각도 궁금해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그럼 어느 팀이 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토트넘이 저는 베스트 3 안에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십니다. 지금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으면 안 된다. 더 잘하는 팀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 생각은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지금 28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고 이 시기를 좀 지나가면 더 이상 이런 전성기가 나올 몸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이 적기고, 제가 사전에 그래서 이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뭐 차상엽 위원, 뭐 기자들을 통해서 좀 물어봤어요. 손흥민의 토트넘이 과연 올 시즌 몇 위 정도 예상을 하느냐. 보통 답변들이 잘해야 7위다. 손흥민의 토트넘.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팀,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맛볼 수 있는 팀으로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나이도 있고 또 그 무리뉴 감독하고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안티풋볼이라고 불려요. 그 이유는 짠물 축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수비지향적이죠. 그렇죠. 한 골을 앞서고 있으면 걸어 잠궈요.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로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과부하, 또 이전에 보면 골키퍼와 한번 싸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 보고 왜 수비 안 하냐 이걸로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계속해서 수비 가담을 많이 요구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 문제도 생길 것이고 수비에 치중하다 보면 자신의 특기인 공격의 스피드라는 거 못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이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다만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인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EPL 6년 차입니다. 지금 8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포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적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제 생각은 팀의 에이스로서 또 팀의 그 선봉장으로서 토트넘을
함께 끌어올리는 주축으로 남았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잔류를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게요. 상당히 비전문가적인 논리입니다. 비전문적인 그 이유 첫 번째를 들어보자면 일단은 그 케인과의 조합이 있습니다. 케인과의 조합이 손흥민과 케인이 2015-2016 시즌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그 합작골이 24골입니다. 예.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과 손흥민의 그 조합이 많이 끌어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살려서 계속 나가는 것이 좋다. 다른 팀에 가서는 또 다른 선수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케인과 너무 잘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그 이적에서 실패하는 사례 아까 뭐 셰프첸코 선수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티에리 앙리 선수도 아스널에서 바르셀로나로 가서 그렇게 뭐 특출난 어떤 기록을 남기진 못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억지입니다. 아니 제가 이동영 저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라고 하면 하실 겁니다. 안 합니다. 정면 승부 진행하시면서 청취율 뭐 1위도 도전해보고 뭐 좋은 프로그램상도 받아보고 뭐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지금 현 토트넘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제가 슬기로운 생활 가면은 또 1위 할 수도 있죠. 상도 받을 수 있고. 네, 제가 부족 청취율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자로는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 응원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제 팬이 많아요. 앱으로는 김기혁 아나운서 응원하는 또.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들이 동원됐나요? 예, 레츠기리님, 김기혁 아나운서 가자. 수연님께서 김기혁 아나운서님 짱 잘생겼다. 이민희님께서 김기혁 아나운서님 모시니 청취율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뭐 저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긴 앱이었고 앱에서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 많고 문자로는 지금 전부 최영진 아나운서. 결국에 문제가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해보니까 이 온라인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쉽게 이제 오프 쪽으로 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나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해도 계속 좀 이야기 많이 들려오네요. 정말 궁금한데 유튜브 몇 명 정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600명 보고 계시네요. 600명이요. 예. 슬기로운 생활 한 6명 볼걸요? 한 5, 6명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아침에. 아니, 보통 이 뉴스 정면 승부 하면은 그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계십니까? 저희가 라이브를 라디오로도 나가고 앱으로도 나가고 유튜브로도 나가고 그렇죠. 팟캐스트로 나가요. 이 라이브가 다 이렇게 해서 뭐 정확히 얼마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꽤 많이 보고 계세요. 모으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저는 꿈의 숫자죠? 예, 뭐 5, 6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베일 선수가 토트넘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베일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베일 선수는 2006년에 사우스햄튼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2008 시즌부터 6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2013년 가을에 명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으로 넘어갔죠. 그때 당시에 이제 호나우두도 함께 뛰었는데 리틀 호날두라고 이제 불릴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스피드 그리고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고 몸싸움에도 능하고 스피드까지 좋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7년 만에 토트넘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 임대 형식으로 토트넘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뭐 유리몸이다 뭐 이런 뭐 그렇죠. 얘기도 부상을 있고. 많이 당했고 예. 최근에는 또 골프 치느라고 바빠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죠. 그러면은 케인과 베일과 손흥민의 라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베일의 지금 몸 상태와 정신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게 잘 돌아왔다고 치면, 이전에도 토트넘에 이런 라인이 있었어요. 데스크 라인이라고, 델리알리, 손흥민, 뭐, 에릭센, 해리케인을 따서 DSK,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일단 손흥민과 베일이 양쪽에서 너무 빠르거든요. 흔히 이제 치달이라고 하는데,
치고 달리기가 굉장한 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팀도 좀 막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이번 KBS 라인, 케인, 베일, 손흥민의 KBS 라인은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베일이 공격수로 들어오면 손흥민은 더 수비 부담을 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일단 가장 현재까지 좀 추측을 해보면 베일이 토트넘에 와서 뛰게 되면 이 무리뉴 감독이 전술을 바꿀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손흥민에게 수비 지향적인 역할을 줬다면 이제는 아예 포메이션을 바꿔서 양 선수는 공격적으로 향하게만 하고 뒤에서 수비를 보는 전문적으로 보는 선수를 둬서 아마 이렇게 되면 베일 선수가 오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야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나요? 왜요? 야구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야구 잘 모르세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예. 원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스포츠 다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축구로 좀 약간 먹고 살긴 하는데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해봅시다, 야구 이야기. 예. 지난 월요일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죠? 있었죠. 신인 드래프트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로 따지면 최대여인 강릉고 왼손 투수 김진욱이 롯데행을 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폭력이 결국 외면당했다. 그리고 김기태 아들 김건형이 KT행을 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신인 드래프트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10개 구단 스카우트가 화상 카메라 앞에 모여서 선수를 뽑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진욱, 강릉고 왼손 에이스 김진욱, 뭐 올해 대통령배에서 강릉고를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또 선사하면서 MVP에 뽑혔고 최동원상 수상자 출신인데 롯데가 데려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KBO 리그 신인 1차 지명을 받았다가 학교폭력 이력으로 철회당한 김유성이 2차 드래프트에서도 전 구단으로 외면을 받았습니다. 사실 법적인 제재는 전혀 없는데 구단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김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모든 구단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았을까. 피해자를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김유성 선수 그리고 피해자 분들의 서로 간의 주장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해요. 취재를 하는 쪽에서도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고 종합을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분명한 그 사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진심 어린 그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 폭력은 가해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성이 먼저 아니냐. 구단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들어왔을 때 그 팬들의 비난 이런 것도 아마 부담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 2라운드 다 지명이 안 되는. 지금 뭐 키움에서 뛰고 있는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라는 오명이 계속 꼬리표처럼 좀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제는 팬들도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릉고 에이스 김진욱 선수가 이제 롯데 품에 안겼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뭐 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데 그 신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다음에 바로 활약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죠. 뭐 이번에 서영준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 뭐 10승 올리고 나서 유현진 이후로 처음이다 막 하지만 그 고교 야구와 프로 무대는 확실히 다르니까요. 적응 잘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담당 PD도 그 롯데자이언츠 팬이고 저도 사실 롯데자이언츠 팬인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 힘들다고? 아니, 롯데 팬들은 다 이렇게 해요. 이런 뭐 매년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좀 프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롯데자이언츠에 왔던 신인들이 조금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팬들에겐 죄송하네요. 그런데 지금 롯데도 아직 5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 희망이. 뭐 희망이 보였다 싶으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예, 롯데도 충분히 승부를 겨뤄볼 뭐 만합니다. 3연승 4연승이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기현 아나운서 어디 팬입니까? 전 두산입니다. 좋으시겠네요. 두산도 지금 위험한데. 예, 그리고 이번 시즌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두산의 팬으로서는 5위 안에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좀 위태롭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 야구하는 선수들이 도전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 김기태 감독의 아들 김건형이 KT로부터 8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심정수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심종원, 그의 아들 심종원 선수는 지명을 좀 받지 못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들도 야구를 한다. 뭐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특히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종범, 이종후. 예. 이종범 맹활약을 아버지를 뛰어넘지 않을까. 요즘에 활약하는 걸 보면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굉장히 활약 보고 있는데 자 신인 선수 얘기했으니까 두 분은 신인 중에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신인 선수로서 활약이 누굽니까? 이건 아마 최영진 아나운서 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류현진 선수. 류현진.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먼저 한번. 저는 사실 류현진인데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양준혁 선수. 양준혁도 신인에 대단했죠. 예. 양준혁 선수가 이종범 선수하고 신인왕을 아마 다탰던 것 같은데. 93년이죠. 예. 그때 이종범도 너무 뛰어났습니다만 양준혁이 더 기록적으로는 뛰어나서 양준혁이 신인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한을 이제 이정우 선수가 그렇죠. 풀어줬죠. 예. 류현진 선수는 등장하자마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니까 그런 대단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0경기 나와서 18승 6패, 평자점이 2.23이었으니까 신인으로서 내기 힘든 굉장히 역대급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염종석 선수가 생각나네요. 또 롯데군요. 예. 아니 어쨌든 신인으로서 롯데 우승을 이끌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해에 너무 혹사를 바람에 너무 일찍 은퇴를 하게 됐었는데 롯데 얘기 나왔으니까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92년입니다. 물고 계신 거 아니죠? 네. 30년 가까이 우승 못한 팀이 됐어요. 예, 맞아요. 제 나이 정도가 됐네요. 사실 매년 이렇게 팀을 좀 바꿔야지 다짐을 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NC로 갈아탄 분들 많아요. 계시죠? 실제로 NC로 갈아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좀 그렇죠. 갈아탄다는 게 좀.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일생 롯데였습니까? 일생 롯데였죠. 일생. LG에서 두산으로 갈아탄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왜냐면 이것도 역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가 워낙 못하니까 NC로 갈아탄 분들, LG가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 두산으로 갈아탄 분. 근데 굉장히 저는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LG 팬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세요. 그리고 LG와 두산은 라이벌인데 그 라이벌의 구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수가 이제 상대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팬들도 갈아탈 수 없다. 내가 다른 팀을 가더라도 두산은 안 간다. LG는 안 간다.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271님께서 스포츠 정면승 코너 너무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의 활약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